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SI 기초편 총구 장중 7번째 장으로 2개 이상 전송선 라인 간에 발생하는 원치 않는 커플링인 크로스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크로스톡을 유발하는 커플링 2가지, 즉 커패시티브 커플링과 인덕티브 커플링. 둘째, 크로스톡의 2가지 유형인 니어 앤드 크로스톡과 파 앤드 크로스톡. 셋째, 크로스톡을 줄이기 위한 가드라인. 넷째, 크로스톡과 유전상수의 관계. 다섯째, 크로스톡이 타이밍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스위칭 노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톡 최소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입니다. 하나의 네트에서 인접 네트로 원치 않는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크로스톡이라고 합니다. 크로스톡은 1장에서 배운 4가지 SI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크로스톡에서 노이즈 소스가 되는 넷을 액티브 넷 또는 어글에서 넷이라고 합니다. 원치 않는 노이즈 영향을 받는 넷을 콰이엇 넷 또는 빅팀 넷이라고 합니다. 크로스톡은 어떤 네트의 신호와 리턴 경로 그리고 다른 네트의 신호와 리턴 경로 사이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신호 경로만큼이나 리턴 경로도 중요합니다. 일반적 신호의 노이즈 마진은 장치 패밀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신호 전압 스윙의 15%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크로스톡으로 할당된 부분이 3분의 1이라고 하면 크로스톡으로 할당된 마진은 신호 스윙의 5%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스윙이 3.3V이면 할당된 최대 크로스톡은 3.3 곱하기 0.05로 대략 160mV입니다. 크로스톡을 줄이려면 노이즈 1을 이해하고 어떻게 인터커넥트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트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크로스톡을 줄일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승 시간이 감소하면서 크로스톡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보시는 그림은 어글에서와 빅팀 신호 파형을 보여줍니다. 둘 다 3.3V 라인인데 빅팀 라인의 노이즈가 300mV 유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 페이지에 언급한 160mV를 훌쩍 넘는 값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도선 간의 커플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파되는 모든 신호는 노이즈 1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전파될 때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전기장 변화로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 둘레의 자기장 루프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을 보여줍니다. 55옴 FR4 마이크로스트립에서 프린징 필드로 만들어지는 커패시턴스는 신호 라인 바로 아래에 만들어지는 커패시턴스와 크기가 대략 비슷합니다. 노이즈 1이 되는 라인 바로 옆에 다른 라인이 있다면 그 라인은 액티브 라인에서 발생된 전기장 일부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프린징 필드는 고체로부터 멀어지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콰이엇 라인이 액티브 라인에서 멀면 픽업되는 노이즈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콰이엇 라인의 노이즈가 픽업될 때 전류는 필드를 통해서 흐릅니다. 노이즈 픽업은 액티브 라인의 전압과 전류가 변할 때 뿐입니다. 콰이엇 라인의 노이즈는 액티브 라인 스위칭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노이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위칭은 신호의 라이징과 폴링 에지를 말합니다. 라인 간 커플링은 뮤추얼 커패시터와 뮤추얼 인덕터, 회로 모델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뮤추얼 대신 상호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두 네트 간에는 약간의 상호 커패시턴스와 상호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로스톡 모델링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그림에서 보았듯이 프린징 필드가 크로스톡을 유발합니다. 크로스톡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프린징 필드가 허용 레벨로 줄어들 만큼 네트의 간격을 충분히 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커패시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파라미터 값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PCB나 어떤 전자 부품의 모든 전기적 특성은 자재 즉 도체와 유전체의 물성과 구조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오메트리에 기반해서 크로스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성능 규격에 어떻게 디자인을 만족시킬지 가늠하는 착각입니다. 지오메트리를 등가 상호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로 변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항목이 얼마나 커플 노이즈에 기여하느냐와 관련됩니다. 지오메트리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리턴 경로가 넓고 균일한 판일 경우 커패시티브 커플 전류와 인덕티브 커플 전류는 크기가 같은 오더입니다. 이런 경우 크로스톡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턴 경로가 넓고 균일한 판이 아닐 경우 인덕티브 커플 전류가 커패시티브 커플 전류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노이즈 행동이 인덕티브 커플 전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런 후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 예가 패키지 리드나 커넥터입니다.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트 하려면 결국 전기적 모델로 만들어져 합니다. 강의 4장 전송선 편에서 N섹션 럼프트 LC 모델을 살펴봤었지요. 이 방법을 크로스톡 커플링 모델을 만드는데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근사 모델로 섹션 수를 늘릴수록 근사는 좋아집니다. 보시는 그림은 N섹션 모델의 한 단위입니다. 각각의 싱크랜디드 트랜스미션 라인은 CL과 LL로 묘사됩니다. 라인 간 커플링은 CML과 NML로 묘사됩니다. 균일한 전송선 쌍에 대해서 상호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는 라인을 따라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모든 두 개의 커플된 라인은 이 4개의 파라미터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전송선이 3개 이상이면 모델은 직접적으로 스케일될 수 있지만 더 복잡해집니다. 전송선의 모든 쌍 사이에는 상호 커패시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호와 리턴 루프 섹션 쌍에는 상호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단 커플링 중에서 먼저 커패시턴스 커플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전송선 있을 때 각각을 1에서 5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리턴 경로는 0번입니다. 모든 도체쌍은 그 사이에 캐패시턴스를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호선은 리턴 경로와 캐패시턴스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호선 쌍에도 커플링 캐패시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커패시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I 번 도체와 J번 도체 사이의 캐패시터를 CI, J로 부릅니다. I 번 도체와 0번인 리턴 경로 사이에는 CI0 대신에 CI, I로 부릅니다. 이렇게 값상으로 이름 지어진 커패시터는 5x5 커패시터 매트릭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커패시터 매트릭스입니다. C14와 C41은 같은 커패시터를 의미합니다. 대각으로 있는 요소는 신호와 리턴 경로 사이의 캐패시턴스입니다. 대각 이외의 요소는 커플링 혹은 상호 커패시턴스입니다. 균일 전송선에 대해서 각 매트릭스 요소는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입니다. 예를 들어 55옴 마이크로스트립이 선폭 5mm, 선간격 5mm일 때를 가정하면 구도와 커패시턴스 값들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값들은 필드 솔버를 사용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 사이의 커플링은 1번과 2번 사이에 비해서 무시할 만합니다. 더 먼 도체는 더 급격히 값이 줄어듭니다. 스파이스 커패시턴스 매트릭스에서 각 요소는 등가 회로에 나타나는 회로의 파라미터 값으로 커패시티브 커플링의 양을 직접 알려줍니다. 3D로 커패시턴스 매트릭스를 플롯하면
각들에 대한 물리적 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각 요소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갖고 대각이 아닌 요소는 매우 급격히 줄어듭니다. 라인 폭과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라인 사이에서의 커플링은 약 5%입니다. 그 다음 인접 트레이스는 0.6%로 줄어듭니다. 앞에서 설명한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는 스파이스 매트릭스입니다. 필드 솔버의 계산 결과로 얻은 매트릭스는 맥스웰 매트릭스입니다. 필드 솔버는 특정 경계 조건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방정식은 도체와 절연체 물질의 특정 지오메트리 경계 조건 하에서 풀립니다. 방정식 풀기는 모든 공간점에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정식을 통해 각 도체에 대한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체 K를 1V로 설정하고 다른 모든 도체는 0V로 설정합니다. 2. 주어진 경계 조건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서 공간 모든 곳에 포텐셜을 구합니다. 3. 포텐셜이 구해지면 각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을 구합니다. 4. 전기장을 집적해서 각 도체의 총 전하를 구합니다. 5. 각 도체의 전하로부터 커패시턴스를 구합니다. 6. 이 모든 과정을 각 도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체 조건 설정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스파이스 매트릭스 요소는 등가 회로 모델에 대응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각 값은 커패시티브 커플된 전류량의 직접적인 측정입니다. 맥스웰 매트릭스 요소는 하나의 도체는 1V 포텐셜이고 다른 모든 도체는 그라운드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잉여 전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도체 3과 도체 M 사이의 커패시턴스는 맥스웰 매트릭스에서 다른 도체의 커패시턴스까지 반영합니다. 따라서 맥스웰 대각 매트릭스 요소는 스파이스 대각 매트릭스 요소보다 큽니다. 도체 3의 1V가 설정되면 다른 도체는 네거티브가 되어 비대각 매트릭스 요소는 음수가 됩니다. 맥스웰 매트릭스에서는 대각을 제외한 값들이 음수로 나옵니다. 맥스웰 매트릭스에서 대각선 값들은 비대각선 값들이 더해져서 스파이스 매트릭스보다 약간 크게 나옵니다. 인접 트레이스의 존재는 대각 요소에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로디드 캐패시턴스는 어떤 도체와 다른 모든 도체 사이의 모든 프린징 필드를 측정하며 인접 트레이스 거리와 무관합니다. 보시는 전송선 단면은 대략 55옴 전송선 단면으로 선폭은 5mm입니다. 5mm 간격일 때 커플링 커패시턴스는 0.15 피코페르/인치입니다. 이 값은 대각 요소 2.8 피코페르/인치의 5%입니다. 선폭의 3배인 15mm 간격일 때 커플링 커패시턴스는 0.024 피코페르/인치로 대각 요소의 0.9%입니다. 두 도체 사이에 다른 도체를 삽입하면 커플링 커패시턴스는 더 줄어듭니다. 이것이 가드 트레이스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커패시턴스 커플링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덕티브 커플링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호 흐름의 전체 인덕턴스인 루프 인덕턴스는 아래 식과 같은 신호선과 그 리턴 경로로 구성된 부분과 인접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덕턴스 매트릭스에서도 대각 요소는 각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의 루프 셀프 인덕턴스를 의미하고 비대각 요소는 모든 신호와 리턴 경로상 사이의 루프 상호 인덕턴스를 의미합니다. 커패시턴스 매트릭스의 경우와 유사한 매트릭스입니다. 커패시턴스 매트릭스와 인덕턴스 매트릭스는 다중 전송선, 라인 사이의 커플링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각 요소는 기본적으로 같고 비대각 요소는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합니다. 두 개의 전송선 라인이 커플된 경우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 매트릭스는 2x2 매트릭스입니다. 신호는 액티브 라인을 진행하면서 콰이엇 라인과 연결된 상호,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보게 됩니다. 이 요소들은 노이즈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그림의 위쪽은 두 개의 평행 전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는 위 두 개 전송선의 등가 모델 회로입니다. 커패시터와 인덕터로 두 경로가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호 전압이 변하거나 신호 전류가 변할 때만 이 경로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신호의 리딩 엣지는 상승 시간에 리니어 램프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 시간분의 전압 또는 상승 시간분의 전류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커플 전류는 신호의 엣지 부분에서만 국부적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엣지는 전류 소스가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림을 보면 신호가 진행하면서 엣지가 이동을 하고 엣지의 위치에서 커플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커플링되는 전류 IC는 CM 곱하기 DT분의 DV입니다. CM은 CML 곱하기 델타 X입니다. 여기서 델타 X는 스페이셜 익스텐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CM을 다시 쓰면 CML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상승시간 RT입니다. 이 식을 커플링 전류에 대입하면 커플링 전류는 CML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전압 V가 됩니다. 식을 통해 순간적 커플 노이즈 전류의 크기는 상승시간 RT와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RT가 빠르면 DT분의 DV가 커져서 많은 전류가 커플될 것 같지만 RT가 빨라지면 커플 구간이 짧아져서 커패시턴스가 작아집니다. 결국 커플 전류는 단위 길이당 상호 커패시턴스에 의존합니다. 같은 원리로 콰이엇 라인에 유도되는 전압은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커플된 노이즈 전압은 신호 전압이 변하는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신호의 상승시간 RT와 무관하고 단위 길이당 상호 인덕턴스에만 의존합니다. 노이즈 커플링에 대한 중요한 속성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간적으로 커플된 노이즈 전압과 전류의 양은 신호의 강도에 의존합니다. 2. 순간적으로 커플된 노이즈 전압과 전류의 양은 단위 길이당 커플링 양에 의존합니다. 3. 속도가 빨라지면 순간적 총 커플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스페이셜 익스텐트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4. 신호의 상승시간 RT는 총 순간 커플 전류나 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커플 구간이 상승시간 RT보다 길면 순간적 커플 노이즈 양은 포화되어 일정 값에 도달합니다. 리딩 엣지가 액티브 라인을 진행하는 동안 그것은 일정한 전류 소스처럼 행동합니다. 포화 길이 즉 커플된 길이는 상승시간 RT의 스페이셜 익스텐트입니다. 따라서 포화 길이는 RT 곱하기 속도 V이고 대략 RT 곱하기 6인치 퍼나노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RT가 1나노초이면 포화 길이는 6인치입니다. RT가 0.1나노초이면 포화 길이는 0.6인치입니다. 0.6인치는 일반적인 인터커넥트 길이보다 짧은 것으로 리어 엔드 크로스톡은 커플 길이와 무관할 것입니다. 액티브 라인에서 콰이엇 라인으로 커플된 노이즈는 리어 엔드와 파 엔드 양쪽으로 진행해서 리어 엔드 크로스톡 넥스트와 파 엔드 크로스톡 팩스트를 일으킵니다. 크로스톡된 전류가 콰이엇 라인 양끝 단에서 나타나는 노이즈인 넥스트와 팩스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접한 두 전송선 간의 노이즈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이 구조를 꾸밉니다. 드라이버와 가까운 쪽을 리어 엔드라고 하고 원 쪽을 파 엔드라고 합니다. 신호 관점에서는 원 신호 쪽으로 돌아가는 방향과 신호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어 엔드와 파 엔드 양쪽 끝에서 측정되는 노이즈 패턴은 서로 다르며 특정한 모양을 갖습니다. 액티브 라인의 한쪽 끝에서 신호가 주입되고 반대편 끝은
반사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터미네이션 합니다. 이는 멀티 반사 효과를 제외하고 순수 커플링 특성만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후에 노이즈 전압을 인접 콰이엇 라인의 양쪽 끝에서 측정합니다. 양쪽 끝에 연결되는 스코프는 콰이엇 라인을 터미네이션 하게 됩니다. 리어엔드에서 관찰되는 노이즈를 리어엔드 크로스톡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넥스트라고 합니다. 오른쪽 파형에서 빨간색 파형이 넥스트입니다. 특징을 보면 일정한 값으로 빠르게 오른 후 커플링 길이의 2배 시간 동안 그 레벨을 유지한 후 떨어집니다. 크로스톡으로 발생된 전압의 양을 크로스톡 개수라고 하는데 넥스트 개수는 여기서 13mV입니다. 구동 전압이 200mV이었으므로 넥스트 비율은 6.5%입니다. 텍스트 파형은 오른쪽 그래프의 파란색 파형입니다. 특징을 보면 신호가 주입된 후 전파 시간 동안에 하엔드의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파 지연 시간 후에 매우 빠르고 짧은 시간 동안 노이즈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노이즈의 펄스 폭은 신호의 상승 시간입니다. 피크 값인 텍스트 개수는 여기서 60mV입니다. 텍스트 비율은 약 30%입니다. 크로스톡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는 커플링 길이 줄이기, 상승 시간 늘리기, 라인을 더 멀리 떨어뜨리기 등이 있습니다. 커패시티브 커플되어 콰이엇 라인에 나타난 전류는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는 임피던스가 낮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리어엔드와 파엔드 양 방향이 같은 임피던스이므로 같은 양의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림은 커플 길이가 포화 길이보다 긴 상태를 가정합니다. 액티브 라인 1 위치에서 커플되어 넘어온 신호는 N이와 P를 향해 각각 이동합니다. N이를 향하는 신호는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고 FE를 향하는 신호는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번 위치에서 넘어온 신호도 각각 N이와 FE를 향해 진행합니다. 그런데 FE를 향하는 신호는 조금 전 이 위치에서 넘어온 신호와 누적이 됩니다. 반면에 N이를 향하는 신호는 위치에서 누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1과 같은 양이 발생되어 흐릅니다. 3번 위치에서 커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N이 전류는 누적이 되지 않고 처음 발생되므로 이 위치와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되고 FE로 흐르는 전류는 1과 2를 누적하여 흐르게 됩니다. 즉, NE는 처음 1 부분에서 노이즈 크기가 결정되며 이 전류는 NE에서 신호가 전송선 끝에 도달하는 시간에 2배 동안 관찰이 되게 됩니다. 반면 FE는 신호가 FE에 도달할 때까지 노이즈가 관찰되지 않다가 신호가 도달할 때 신호 길이에 비례해서 누적된 노이즈가 관찰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을 화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텍스트는 커플된 전류의 총량이 조금 펄스에 집중됩니다. 커플된 전류 중 리어엔드에 나타나는 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2분의 1은 전류가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뒤에 2분의 1은 TD의 2배만큼 전류가 퍼지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커플된 전류 중 하엔드에 나타나는 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길이당 상호 커패시턴스와 라인상의 길이에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러나 상승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노이즈의 프로파일은 신호 엣지로부터 유도된 것입니다. 신호 엣지가 선형 램프이면 노이즈 전류는 짧은 직각 펄스가 됩니다. 인덕티브 커플 전류도 커패시티브 커플 전류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인덕티브 커플 전류는 상호 인덕터를 통해서 액티브 라인의 DT분의 DI로 구동됩니다. 그런데 유도된 전류의 루프는 신호 루프의 반대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NE에서 인덕티브 커플 전류는
커패시티브하게 유도된 전류와 극성이 같습니다. 그러나 F2에서 전류 루프는 리턴 경로 쪽에서 신호 경로 쪽으로 흐릅니다. 커패시티브 커플 전류와 반대 방향입니다. 즉, 노이즈는 커패시티브 커플 전류와 인덕티브 커플 전류의 차이입니다. 인덕티브하게 커플된 전류는 F2 쪽에서 N2 쪽으로만 흐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N2 노이즈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플링 길이가 포화 길이보다 길면 노이즈 전압은 일정한 값에 도달합니다. 2. 커플링 길이가 포화 길이보다 짧으면 노이즈 볼티지 피크가 넥스트 개수보다 작습니다. 이때 노이즈 피크 밸류는 포화 길이분의 커플링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3. N2 노이즈가 지속되는 총 시간은 TD의 2배입니다. 4. N2 노이즈에 대한 턴온 시간은 신호의 상승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포화 길이가 6인치즈이고 커플 길이가 4인치즈이면 N2 노이즈는 넥스트 곱하기 6분의 4로 0.26 넥스트 개수가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커플 길이별 N2 노이즈를 보여줍니다. 포화 길이 5인치보다 짧은 커플 길이를 갖는 경우에 길이에 비례해서 노이즈 피크가 커지지만 포화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크가 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넥스트의 크기는 상호 커패시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에 의존합니다. 즉, 지오메트리에 의존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FR4 자재 55옴 전송선에서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라인의 넥스트가 선 간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선 간격이 선 폭의 2배를 넘으면 스트립 라인이 마이크로 스트립보다 넥스트가 작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라인에서 선 간격에 따른 넥스트 개수 비율을 보여줍니다. 노이즈 예산으로 할당된 최대 허용 크로스톡은 보통 신호 스윙의 5%입니다. 버스에서 노이즈는 단일 콰이엇 라인 노이즈보다 2.1배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인접 라인이 2개이고 거기에 사이드 효과까지 더하면 대략 그렇습니다. 따라서 2% 이하의 노이즈를 만드는 최소 간격은 10밀즈입니다. 즉, 선간 간격은 선폭의 2배보다 커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F2 노이즈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가 주입된 후 TD 때까지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 노이즈는 펄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펄스 폭은 신호의 RT와 같습니다. RT가 감소하면 노이즈의 펄스 폭은 감소하고 피크 값은 증가합니다. 커플 전류는 DT분의 DV와 DT분의 DI에 의해 생성됩니다. 3. 피크 값은 커플 길이와 비례합니다. 4. 텍스트는 어그레서에 실린 신호 전압분의 파엔드에서 관찰된 노이즈 전압입니다. 노이즈 값은 단면에도 영향을 받지만 커플 길이와 RT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상승 시간에 따른 F2 노이즈, 피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상승 시간이 짧을수록 피크는 커지고 펄스폭은 좁아집니다. 도체를 감싸는 절연체 물질이 유니폼하고 허머지니어스하면 상대적 커패시티브 커플링은 상대적 인덕티브 커플링과 같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없게 됩니다. 절연체의 분포가 단일하지 않으면 필드는 신호선과 리턴 경로 사이의 전압 패턴에 따라 다른 유로 유전 상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커패시티브와 인덕티브 커플링의 차이가 발생하고 텍스트가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도체 쌍이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면 상대적 커패시티브 커플링과 인덕티브 커플링을 갖고 텍스트 개수는 0이 됩니다. 도체가 유전 상수 입실론 R인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면 상대적 인덕티브
커플링은 변하지 않지만 커패시티브 커플링은 유전 상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턴 경로로 향하는 커플링도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도체가 완전히 인베디드 된 경우 상대적 커플링 커패시턴스는 상대적 커플링 인덕턴스만큼 큽니다. 순수 마이크로 스트립의 경우 트레이스 위에 유전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커플링 커패시턴스는 완전히 인베디드 된 경우가 작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도체 위에 두께 H를 갖는 절연 물체로 덮여진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한 커패시턴스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마이크로 스트립은 도체 1에서 도체 2로 커플링이 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유전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C1 커패시턴스보다 상대적으로 C1 커패시턴스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됨을 봅니다. 텍스트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에서 V 곱하기 KF는 커플 단면에만 의존하며 전파 시간이 상승 시간일 때의 FE 노이즈입니다. 예를 들어 TD가 RT이고 V 곱하기 KF가 5%일 때 길이가 2배가 되면 텍스트 노이즈는 10%가 됩니다. 선폭과 선간격이 같다면 V 곱하기 KF는 4%입니다. 55옴 FR 포자 제로 가장 타이트한 제작 간격, 즉 선폭이 선간격으로 제작된 보드에서 텍스트 개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RT분의 TD입니다. 버스에서는 2배가 되어 마이너스 8%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드는 다음 세대에서도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커플 길이는 거의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다음 세대의 제품에서 신홍의 상승시간 RT는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텍스트 노이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감소를 위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트레이스 간격을 증가시킵니다. 1W에서 3W로 간격을 늘리면 FE 노이즈를 6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커플링 길이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RT가 0.5나노초, 커플링 TD가 0.1나노초, 그리고 선폭 S와 선간격 W가 같으면 텍스트는 4% 곱하기 0.5분의 0.1로 0.8%입니다. BGA처럼 타이트하게 커플링되는 구간이라도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 노이즈는 허용할 만합니다. 3. 표면 트레이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상부에 유전체 물질을 더합니다. 즉 솔더 마스크를 두껍게 합니다. 코팅 두께가 증가하면 FE 노이즈가 감소하다가 결국 0을 지나게 되고 양의 값을 가지다 결국 0으로 수렴합니다. 코팅은 넥스트를 증가시키고 특성 임피던스를 낮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4. 민감한 라인은 스트림 라인으로 라우트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최소화됩니다. 실제에서 완벽히 하머지니어스한 유전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유전 상수 변화가 있고 약간의 FE 노이즈도 있습니다. 라인 간격이 라인 폭의 2배보다 크면 최악 상황에서 크로스톡을 5% 이하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 간격을 2배 이상 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3배를 권장합니다. 믹스트 시그널처럼 특별한 경우에 크로스톡은 5%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F 수신기는 디지털 신호로부터 마이너스 100dB 이상 아이솔레이션 되어야 합니다. 즉, 크로스톡이 0.001%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드 트레이스 사용을 고려합니다. 가드 트레이스는 크로스톡을 충분히 감쇄시켜주지만 디자인과 구조가 바른 경우에 한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검은 라인이 선간 크로스톡 최소화를 위해 사용된 가드 라인입니다. 세 가지 구조적 경우와 가드 라인 터미네이션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 구도는 선폭과 선간격이 같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구도는 선간격이 선폭의 3배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구도는 두 번째 구도에서 두 선 사이에 가드라인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라인에 세 가지 터미네이션 전략을 취했을 때 유발되는 노이즈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빨간색 파형은 선폭과 선간격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약 130mV의 노이즈가 관찰됩니다. 노란색 파형은 가드 없이 선간격을 선폭의 3배로 한 경우입니다. 약 39mV의 노이즈가 관찰됩니다. 선폭과 선간격이 같을 때보다 약 4배 노이즈가 감소합니다. 나머지 파형은 가드의 터미네이션 방법 3가지, 오픈, 숏, 터미네이트에 따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파형은 가드 트레이스를 사용하지만 트레이스 양단이 오픈된 경우입니다. 가드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약간 더 노이즈가 상승합니다. 주황색 파형은 가드 양단을 숏시킨 경우입니다. 22mV가 관찰됩니다. 양단이 숏되면 끝에서 -1로 반사가 되어 넥스트는 캔슬되고 팩스트는 배회하며 손실되게 됩니다. 녹색 파형은 가드 양단을 특성 임피던스로 터미네이션한 경우입니다. 약 25mV로 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추가 감소가 있습니다. 커플 노이즈 감소 요소로서 가드는 리턴 패스로의 전기적 연결보다 순수 지오메트리로서 더 중요합니다. 가드 트레이스는 어그레서로부터 커플되어 터미네이션 방법에 따라 다시 콰이엇 라인으로 노이즈를 커플시킬 수 있습니다. 가드 트레이스의 FE 노이즈는 단지 비하 사이 영역에서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간격이 작을수록 노이즈 크기는 줄어듭니다. 비하는 어그레서에서 빅팀 라인으로 직접 커플되는 노이즈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가드라인에 슈팅 비하를 2개 사용한 경우와 11개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빅팀 라인의 초기 노이즈는 슈팅 비하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그레서와 빅팀 라인 사이에 직접적인 커플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드 트레이스에 비하가 많이 추가되면 가드 트레이스에서 추가적인 노이즈 생성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빅팀 라인의 추가적인 노이즈 커플링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슈팅 비하는 FE 노이즈의 네거티브 반사를 만들어서 노이즈를 캔슬시킵니다. 이때 슈팅 비하의 간격이 노이즈 폭, 즉 신호의 상승 시간보다 길면 효과가 없습니다. 슈팅 비하의 수는 RT의 스페이셜 익스텐트에 적어도 3개 이상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의 RT가 1나노초이면 그 신호의 스페이셜 익스텐트는 6인치즈이고 따라서 슈팅 비하의 간격은 2인치즈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비하는 더 이상의 효과 증대는 미미하며 비용만 증가시킵니다. 하이 아이솔레이션이 중요하면 스트림 라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스트림 라인에서 가드라인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넥스트를 보여줍니다. 가드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60dB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드 트레이스를 사용하면 가드하는 트레이스의 특성 임피던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빅팀 라인과 어그레서 라인의 폭을 감소시켜 임피던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전류 분포가 가드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옴 스트림 라인에서 유전 상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넥스트는 C11분의 C12 더하기 L11분의 L12입니다. 유전 물질은 인덕티브 커플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캐패시턴스만 고려하면 됩니다. C11이 줄지만 같은 양만큼 C12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크로스톡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 상수가 줄면
특성 임피던스가 증가합니다. 특성 임피던스를 55옴으로 맞추려면 유전체 두께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크로스톡은 감소합니다. 낮은 유전 상수 물질을 사용하면 같은 라우팅 피치에 대해서 크로스톡을 낮춥니다. 선간격을 5빌로 유지하면 넥스트가 7.5%에서 5.2%로 줄어듭니다. 약 30% 줄어듭니다. 같은 크로스톡 스펙에 대해서 타이트한 피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톡이 빅팀 라인에서 신호 속도에도 영향을 줄까요? 스트림 라인의 경우 빅팀 라인의 신호 속도는 오래서 라인의 신호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전 물질이 단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스트립의 경우 유전 물질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글에서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신호 라인 사이에 전기장 프린징 차이가 발생하고 크로스톡과 타이밍에 약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제일 위 구성은 어글에서의 신호가 없이 그냥 빅팀 라인에서만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호가 전파되는 데 걸린 시간은 1.6나노초입니다. 그림에서 제일 아래 있는 구성은 어글에서가 빅팀 라인과 반대로 스위칭할 때입니다. 이때 빅팀의 TD는 감소해서 1.5나노초가 되었습니다. 속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구성은 어글에서가 빅팀 라인과 같은 신호로 스위칭할 때입니다. 빅팀의 TD가 1.7나노초로 증가합니다. 속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10인치즈이고 선폭과 선 간격이 각각 5밀즈일 때 각각 두 개의 라인이 어글에서이고 중앙 라인이 빅팀이라고 하면 빅팀 라인에서 전파된 신호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글에서의 신호가 쓸 때 빅팀 라인에 대한 TD는 대략 1.6나노초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스위칭하면 TD가 조금 짧아지고 같은 방향으로 스위칭하면 조금 길어집니다. 빅팀 라인에서 신호 전압으로 발생되는 필드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글에서가 오프된 경우 필드 라인은 벌크 유전 상수와 공기의 조합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의 유효 유전 상수가 신호의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글에서가 빅팀 신호와 반대로 스위칭하는 경우 보시는 그림처럼 필드가 형성됩니다. 두 도체가 반대 극성이므로 빅팀과 어글에서 사이에 큰 필드가 있고 그중 많은 필드 라인이 저유전 상수인 공기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유효 유전 상수를 감소시키고 속도를 증가시켜 TD가 감소하게 됩니다. 크로스톡의 TD에 대한 효과는 프린징 필드가 충분히 겹칠 만큼 타이트하게 커플될 때만 일어납니다. 어글에서가 빅팀 신호와 같은 방향으로 스위칭하는 경우 공기 중에 필드 라인이 적고 대부분은 벌크 물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유효 유전 상수를 증가시키고 속도를 감소시켜 TD가 증가하게 됩니다. 리턴 경로가 단일한 판이 아니거나 유전 물질이 매우 비대칭의 경우 인덕티브 커플링이 커패시티브 커플링보다 크게 되어 노이즈는 루프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곳은 패키지, 커넥터, 그리고 갭에 의해 방해받는 보드의 국도적 리턴 경로 지역 등입니다. 스위칭 노이즈라 불리는 이유는 액티브 라인에서 신호의 스위칭이 콰이엇 라인에 노이즈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델타 I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공통 리드 인덕턴스에 의해 루프 상호 인덕턴스가 중요해지는 스위칭 노이즈의 한 형태로 그라운드 바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턴 경로를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바운스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턴 경로의 수를 증가시켜서 리턴 경로의 공유를 없앱니다. 2. 리턴 경로의 폭을 증가시키고 길이를 줄여서 파샬 셀프 인덕턴스를 최소화시킵니다. 3.
각 신호 경로를 그것의 리턴 경로와 가깝게 해서 그들의 파샬 상호 인덕턴스를 증가시킵니다. 리턴 경로를 공유하지 않아도 2개 이상의 신호 리턴 경로 루프 사이에 그들 간의 상호 인덕턴스로 인한 크로스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넥터나 패키지에서 루프 상호 인덕턴스는 동종 고속 성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작은 영역에서 루프 상호 인덕턴스가 주요할 때 단일 럼프트 상호 인덕터로 커플링을 모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유도되는 노이즈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넥터나 패키지 디자인의 영향 요소는 LM뿐입니다. 커넥터나 패키지 선정 시 시스템 스펙을 고려하여 스위칭 노이즈가 5에서 10% 이내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대 허용 노이즈 스펙이 결정되면 LM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T가 감소하면 스위칭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스펙을 유지하려면 LM이 감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그레서 전압 분의 노이즈 전후 스펙이 5%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55옴, 상승 시간이 1나노초이면 상호 인덕턴스 LM은 2.5나노헨리보다 작아야 합니다. 스위칭 노이즈를 허용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LM은 1.5RT보다 작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작은 RT는 LM 나누기 2.5보다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RT가 0.5나노초이면 LM은 1.2나노가 작아야 합니다. LM이 1나노헨리이면 RT는 0.4나노초보다 커야 합니다. 클럭 주기가 RT의 10배라고 하면 최대 동작 주파수는 250MHz가 됩니다. 이런 커플링이 5개라고 하면 최대 동작 주파수는 50MHz로 떨어집니다. 루프 상호 인덕턴스를 감소시키는 지오메트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프의 길이를 줄입니다. 패키지와 커넥터를 짧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각 신호와 그 리턴 경로를 근접시킵니다. 루프 셀프 인덕턴스를 감소시켜 루프 상호 인덕턴스도 감소됩니다. 루프들 사이에 간격을 벌립니다. 너무 근접시키면 임피던스 불연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톡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크로스톡을 줄일 수 있는 일반적 디자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트레이스의 피치를 증가시킵니다. 2. 리턴 경로에 대해서 환을 사용합니다. 3. 커플 길이를 짧게 합니다. 4. 스트림 라인을 사용합니다. 5. 신호 트레이스의 특성 임피던스를 낮춥니다. 6. 낮은 유전 상수 물질을 사용합니다. 7. 커넥터와 패키지에서 리턴 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8. 양끝과 그 사이에 슈팅 비아를 사용한 가드 트레이스를 사용합니다. 크로스톡을 감소시키는 디자인 특징은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시스템 성능을 예측하여 트레이드오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1. 크로스톡은 2 이상의 신호와 리턴 경로 루프 사이에 커패시티브 커플링 및 인덕티브 커플링과 관련 있습니다. 2. 리턴 경로가 넓은 판일 때 크로스톡은 최소화됩니다. 이때 커패시티브 커플링과 인덕티브 커플링이 비슷해집니다. 3. 크로스톡은 프린징 필드에 기인하므로 크로스톡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호선 간의 간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4. NE와 FE의 노이즈 특징은 다릅니다. NE는 커패시티브 커플링과 인덕티브 커플링이 더해진 것이고 FE는 커패시티브 커플링과 인덕티브 커플링의 차이입니다. 5. 버스에서 넥스트를 5% 아래로 유지하려면 55옴 라인에서 선단 간격이 선폭 2배보다 멀어야 합니다. 6. 넥스트 최대값 도달 시점은 커플 길이로 RT의 스페이셜 익스텐트입니다. 7. 텍스트는 RT분의 TD와 비례합니다.
선간격이 선폭과 같은 마이크로 스트립에서 TD와 RT가 같으면 텍스트는 4%입니다. 8. 선간격과 선폭이 같은 버스에서 노이즈의 95%는 가장 가까운 양쪽 어그레서로부터 옵니다. 9. 스트립 라인에서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10. 높은 아이솔레이션을 원하면 가드 트레이스를 사용한 스트립 라인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160dB 이상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1. 상호 인덕턴스는 어떤 패키지나 커넥터에서 주요 커플 노이즈입니다. RT가 감소하면 상호 인덕턴스도 줄어들어야 합니다.